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목이 많이 잠긴 관계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무드이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저한테 들리는 제 목소리도 약간 어색한데요. 들으실 때 불편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모아놓고 보니까 좀 묘한 공통점이 느껴지는 책들인 것 같아요. 책이 여러 가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효용성인 세상을 보는 어떤 렌즈가 되어준다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렌즈를 내가 갖게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골라온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책, 제목이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세상을 읽는 데이터 지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나온 책이고 엄청 묵직해요. 책 자체가 무겁고, 그게 이제 본문에 쓴 종이들이 다른 일반적인 책들에 비해서 두껍기 때문일 텐데 양장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큼직한 판형에 두툼한 종이를 써서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자 소개를 살짝 해볼까요? 제임스 최셔 작가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지리 정보와 제작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올리버 오버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수석 디자인 편집자로 일을 했던 분이에요. 두 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난 10년간 이런 지도책을 제작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2권의 책이 나오고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3번째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2장, 우리는 누구인가? 3장,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4장, 우리가 마주하는 것, 이렇게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류와 관련된 기원 혹은 과거, 역사부터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지도라는 독특한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도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도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표식들을 이제 평면에 그대로 옮겨놓고 그것을 이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우리 눈에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들, 뭐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눈에 보이는 지도처럼 가시화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데이터들, 가령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고 있다거나 탄소 배출의 문제가 심하다거나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뉴스들, 알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혹은 정보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 특징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도라는 것이 사실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 평면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즘은 훨씬 더 큰 정보나 데이터들과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시각화했을 때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로서 굉장히 이 세계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지도책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보면서 좀 새롭게 알 수 있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미지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큰 소용이 없겠죠.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눈이 오래 머물렀던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이색적이지 않은 지도이지요. 이 지도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어떤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간단하게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 이동 경로는 얼핏 알 수가 있지만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느꼈던 공포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처참한 상황 같은 것이 느껴지지는 않죠. 근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하면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가 있어요. 이것도 크게 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들의 이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의 내용하고 아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한 경로에 넘버링을 붙이고 이분들이 이제 목격자로서 증언한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해서 순서를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이컵 브로드먼이라는 분 1번 보면은 학교를 더는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동차와 마차에 짐을 실었고 러시아와 헝가리 접경지대로 떠났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으로 간 거예요. 결국은 러시아로 넘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4번으로 오면은 젊은 남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다. 그자들이 아버지에게 총을 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분이 기차역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열차 한 대에 사람이 가득 실려서 이제 왔어요 하고 그 중에 본인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도시 풍경이죠. 본인이 일했던 기차역과 어떤 열차 그리고 어떤 열차의 한 칸 그리고 창문까지 세세하게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리보프라고 그냥 명명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구성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의 기억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점을 표시를 한 거죠. 세브니에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2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불에 태워졌다라고 하면서 그 화형대를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먼 곳으로 이동을 하죠. 아우슈비츠입니다. 이 여성인 에나 파티파라는 분의 일생도 따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누구랑 어떻게 끌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축을 수송하는 열차를 타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공통적으로 머물렀었죠. 수용소가 침대도 없었고 막사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 처형장도 있었고요. 여기 화덕도 있었고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의미는 지리적인 그 스팟, 그 점 하나를 초월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2차원의 평면에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재밌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약간 태양빛 같은 어떤 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이건 뭐냐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과 그들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어떤 작품, 그 작품이 그 화가에 언제 만들어졌는가, 정말 천재들은 젊은 시절에 그 천재성을 꽃피우는가 하는 통설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화한 것이에요. 화가들의 이름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화가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언제 탄생했는지 이렇게 점으로 찍어본 거예요. 쿠사마 야요이는 지금도 생존해 있는 화가이죠. 이분은 굉장히 말년에 80세가 넘어서 그녀의 대표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곤 슐레나 뒤샹 같은, 피카소 같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표작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네요.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생각하는 예술가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신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맞이한 게 꼭 젊은 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페이지도 있습니다. 2019년에 인도에서 인도 여성들이 목소리를 냈던 것들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떤 지도로 보이세요? 미국의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 영공을 지나다닌 비행기들의 모습입니다. 비행기 여행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행동 중에 하나다. 대서양을 왕복하는 승객 1명이 대기에 배출하는 탄소량은 2년간 육식을 하거나 8년간 재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와 맞먹으며 평생 소비하는 비닐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4배에 이른다. 이런 정보도 같이 적어두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뉴스나 책에서 종종 접하지만 이렇게 시각화된 것을 한번 보고 나면은
더 잊기 힘들어지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도는 불공평한 노동량이라는 지도입니다. 가장 평등하다고 알려진 스웨덴. 남성과 여성의 노동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급 노동, 밑에는 무급 노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웨덴에서 유급 노동은 남성이 조금 더 많고 무급 노동은 여성이 조금 많죠. 각각 몇 시간인지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조사된 곳 보이시죠? 여성의 유급 노동이 굉장히 적고 대신 무급 노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노동을 6배 가까이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인도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라고?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한국도 있어요. 한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남성의 무급 노동 시간이 굉장히 적다. 이제 무급 노동은 대표적으로 가사, 육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정말 적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최저였습니다. 일본은 40분이네요. 단순히 절대적으로 몇 시간 더 일하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년간의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스토리를 입히고 해석을 더해서 만들어진 지도들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책이에요. 예상하셨겠지만 가격이 솔찬히 나가는 책이에요. 28,000원인데 저는 이 가격 할만하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너무 놀라워하면서 본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게 해주는 책인데요.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이런저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웃대기도 하고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시절이 있었죠. 저에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지나서 직장인이 되고 어떤 일을 꾸준히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면은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나 그런 것이 깨지는 일이 정말 더더욱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에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앤스로비전이라고 이것이 책에서는 인류학적 시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저자인 질리언 테트가 인류학 공부를 하고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류학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좀 깊숙이 발을 담그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그 슬픈 일대 같은 책도 그렇고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인류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대학원 시절에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인데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굴지의 언론의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지에 적혀 있는데 오늘날 인류학자는 아마존 밀림 대신 아마존 창고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낯선 것을 좀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했던 것을 낯설게 만들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지를 인류학을 공부했던 대학원 시절부터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아주 넓은 세계죠. 그런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봤을 땐 좀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고 하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 순간순간들에 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하우투만 담은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크로스가 워낙에 이런 책을 굉장히 정확하고 읽어보고 싶게 잘 만드는 출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목차만 봐도 너무 끌리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원서도 이렇게 돼 있나 하고 원서를 찾아봤는데 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서는 훨씬 더 좀 명료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내 번역서는 조금 풀어서 하지만 약간 후킹한 문장들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3개의 키워드를 골라보자 하면은 시야, 패턴, 호기심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어떤 패턴을 읽고 거기서 의미망을 새롭게 도출하는 것 그러려면은
어떤 거의 강박적일 정도의 호기심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인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국, 타국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 타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마존 같은 오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조직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어떤 이질적인 존재인 거고, 내가 속해 있던 조직도 지금까지 익숙하게 바라본 것과 다르게 이질적인, 이국적인 공간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먼 얘기만은 아니다. 나와 아주 가깝고 굉장히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었거든요. 가령 에볼라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창궐했을 때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역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고 서구의 의학계에서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통제하려고 했는지, 그 오해가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거기에 인류학자들이 투입되어서 어떤 조금 더 빠르게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키캣 이야기가 나왔는데, 키캣은 그 네슬레에서 나오는 초콜릿 간식이죠. 키캣이 일본에서 성적이 되게 부진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일본의 규슈의 어떤 지역에서 이 초콜릿이 유난히 좀 잘 팔리는 것을 알게 된 담당 마케터가 좀 들여다봤더니 그 지역에선 키캣이 키토카츠라고 하는 꼭 승리할 거야, 꼭 합격할 거야 하는 수험생에게 주는 엿이나 뭐 초콜릿 같은 의미의 선물 있죠. 그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키토카츠라고 하는 그 발음의 유사성? 그것을 이제 빠르게 읽었을 때 키캣이라는 그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선물로 키캣이 활용이 됐었던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담당자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일본 전역에 키캣 붐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말차 맛도 나오고 딸기 맛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맛들이 막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키캣이 아주 흔히 많이 팔리는 간식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마케팅 관련 책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익숙한 것을 어떻게 낯설게 보느냐, 아니면 어떤 낯선 현상을 어떻게 익숙한 것으로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왔던 인텔 이야기는, 인텔이라는 IT 회사에서 인류학자를 채용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IT 뭐 기술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그런 IT에 해박한 사람들은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인류학자를 고용해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1부 챕터 1의 첫 문장입니다. 어느 볕이 좋은 가을날에 나는 흙 벽돌집 문지방에 서 있었다. 대학원 시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책 2권은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13년 만에, 또 한 권의 책은 20년 만에 새로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이 시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그런 여성들은 누가 있었나, 어떻게 써왔나 하는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서양과 한국의 근본이다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서양의 책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존재감이 남다른데 엄청난 책이죠. 다락방에 미친 여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이 13년 만에 한국에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던 책인데 13년 만이고, 이 책 원서가 출간된 지는 지금 43년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이후에서 나왔던 판본도 본 적은 있지만 읽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자주 언급이 되고 소환이 되는 책이었어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출시된 책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주로 19세기의 여성 작가들이 쓴 작품을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에서 여성들의 문학이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제 그동안 남성 중심의 문학에서 이제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문학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학,
언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길을 잘 알고 그 길을 편안히 자유롭게 만들어가면서 쓰던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유적으로 미친 여자 혹은 갇혀있는 여자, 분열적인 여자, 아픈 여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글을 쓰던,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여성 문인들이 공통점으로 이런 병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두 여성 저자가 힘을 합쳐서 쓴 책입니다. 이 두 분이 1973년에 인디애나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이런 여성 문학에 대해서 수업을 짜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집필이 된 책이에요. 그 시절 위대한 재능을 타고난 여자라면 누구라도 틀림없이 미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여성 작가의 좌표를 내리그은 최초의 이정표, 감히 펜을 들었던 그 시절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 라는 타이틀과 함께 정희진 선생님과 김민정 시인의 추천사가 적혀 있습니다. 제인 에어나 폭풍의 언덕이나 프랑켄슈타인이나 하는 책들, 제가 20대 이후에 다시 읽은 적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예외이긴 한데 제인 에어나 폭풍의 언덕만 해도 저는 10대 때 읽은 게 마지막이거든요. 무려 10대 때.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읽으면 당연히 다르게 새겨질 게 분명한 책인데 계속 기회를 못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어떤 내년 상반기 개인적인 플랜 중에 하나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참하실 분들 한번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인 오스틴과 샬럿 브론테부터 에밀리 디킨슨, 버지니아 울프, 실비아 플라스에 이르는 여성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작품들이 지리적, 역사적, 심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주제와 이미지가 일관적이라는 데 놀랐다. 감금과 탈출 이미지, 미친 분신이 온순한 자아의 반사회적 대리인으로 기능했던 환상, 얼어붙은 풍경과 불길에 쌓인 신뢰에 나타난 육체적 불편함에 대한 은유, 이런 유형들은 대물림되며 거식증, 광장공포증, 폐소공포증 같은 질병의 강박적 묘사와 함께 거듭 나타났다. 영미 여성문학의 근본, 다락방에 미친 여자,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근본,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이 2002년에 출간된 책인데 20년 만에 새로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2002년에 제가 대학교에 가서 본 책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니, 그걸 또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니 너무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판형이나 표지나 다시 좀 가다듬었고, 그리고 띠지에 김혜순 시인의 사진도 넣었어요. 우리나라 현대 시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시집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원래 김혜순 선생님이 평론으로 먼저 등단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시로 등단했고, 본인이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시론의 느낌으로 정리해서 쓴 책을 2002년에 출간을 했던 거죠. 계속 이 책이 꾸준히 읽혔었는데 더 많은 독자들이 새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앞뒤지에는 나는 시로는 쓸 수 없었던 어떤 진술들을 여기에 다 풀어놓았다 라고 쓰신 것을 따왔습니다.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읽으면서 좋은 부분들을 이제 따로 표시를 해놓는데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쳤더라고요. 제가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좋은 부분이 거의 모든 페이지에 다 있었던 책인 거죠. 초판 서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성이 몸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아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여성인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성인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이란 말 속에는 이미 근대의 기획이 무섭도록 내재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랑의 대화 속에 거주해야 한단 말인가? 사랑한다 라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나는 아프다. 더구나 나는 문학적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성적 원전에 부대끼면서도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서양적 담론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사는 제3세계의 여성 시인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
이 이중 삼중의 식민지 속에서 나는 여성의 언어로 여성적 존재의 참혹과 광기와 질곡과 사랑을 드러내는 글쓰기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시를 쓰게 하고 이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다.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제3세계의 여성 시인이라는 것, 아시아의 여성 시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에 미친 여자보다 하나의 더 레이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써볼까라고 선생님이 당시에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것은 바리대기라는 우리나라의 구전으로 전해져 온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미친 여자에도 펜이라는 게 이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펜으로 뭔가를 쓴다는 것, 문자화한다는 것이 권력이었던, 특히 남성의 권력이었던 세월이 굉장히 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웅적인 인물들도 여성이 기록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대에 반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한 기록되기 어려웠고, 기록되더라도 누락되거나 폐기되거나 그런 상황이 많았죠. 근데 이제 바리대기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구술로 구전되다 보니까 살아남은 신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몇 군데 더 읽어볼까 봐요. 여성이 쓰는 시는 쓰인 것이 아니라 행해진 것이다. 그것은 경험한 것이고 몸으로 한 것이다. 시는 쓰는 것도 짓는 것도 아닌 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하는 것이다. 시인은 시인인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이 시하는 것이다. 내 몸이라는 감각의 환영이, 내 마음이라는 콘텍스트가 삼라만상의 시하는 자태와 함께 어우러졌을 뿐이다. 삼라만상의 시하는 자태는 자신들의 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없음을 현현하는 것이다. 나 또한 시하는 순간엔 내 안에 내재한 죽음이 그들의 죽음과 어우러진다. 나는 그들과 어우러지는 이미지 속에서 없음의 유희를 한다. 감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다. 나는 나를 써버림으로써 시 쓰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시는 여성의 형식을 발명한다. 면면이 내려오는 말하기 방법 말고 다른 말하기 방식 말이다.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가 여성주의적 발성의 창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말하기 방식 바깥에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자기를 강화하고 권력을 산포하는 시적 발명물들이 포진해 있다. 나는 이와는 다른 여성의 시적 발화를 들림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여성적 들림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 버려짐, 죽음을 당해본 경험의 집적 속에서 터져나온 하나의 다른 언어를 넘어선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이 목소리의 형식은 무너짐, 부숨, 흘러내림 같은 물의 움직임을 닮은 투명하고 둥글며 물렁물렁한 구축이다. 들림의 고통만큼 큰 것은 없다. 우주와 같은 것이 들어와 신체화되는 고통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고통만큼이나 힘들다. 이렇게 여성적 들림으로 여성은 다른 방식의 발화자가 된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시의 모성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름의 병, 내가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몸으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고 이 책이 하나 좀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본문 안에 이 본문이 쭉 흘러가는 거랑 무관한 글이 글 속의 글로 있습니다. 이건 뭐지? 라고 처음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리대기의 신화를 분석하는 것을 하나의 큰 줄기로 삼아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이제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이야기 혹은 좀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글 속의 글로 넣어서 이 큰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의 글이 끝나고 뒤에 어떤 소품처럼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큰 흐름을 좀 끊는 느낌이 들어서 글 속의 글로 품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좀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한 편을 다 읽고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만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한 꼭지 읽고 글 속의 글을 읽고 그 다음 꼭지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글 속의 글을 먼저 읽고 그 본문을 읽고 넘어가시거나, 각자 방식으로 좀 자유롭게 즐겨주십사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개정판을 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2016년에 나왔었던 책인데,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책도 같이 보여드려요.
김혜순 시인이 그때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에 연재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연재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글 들어오면은 소통해서 원고 정리해서 연재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본인이 김혜순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필명을 써서 연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도 본인을 이제 김혜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필명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쓰는 우리가 그 시집으로 알고 있는 평소에 쓰는 그 시와는 다르게 시산문이라는 조금 다른 형식을 통해서 이번에는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시라는 장르, 김혜순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에서 다 벗어나서 해본 글쓰기 그것을 이제 묶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익숙한 연과 행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피 작가님의 그림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나 시 잘 모르는데 시 읽는 거 좀 낯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산문이라는 산문적인 성격이 가미된 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들의 그 함축적이고 압축적이고 이미지화된 그런 심상들보다는 훨씬 더 산문의 텍스트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열심히 좀 써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아나가 이 책의 시적 화자거든요. 그래서 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시인이고 시를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한 어떤 화자가 애록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애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애록은 짐작하시겠지만 코리아를 뒤집어 쓴 너무나 익숙한 공간일 텐데 우리 사회, 정치, 문화를 약간 뒤집어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진 아나라는 인물의 어떤 세계에 대한 투쟁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란 무엇이고 시쓰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 영감을 받는 건 뭔지 솔직한 시란 무엇인지 이렇게 너무나 자주 듣는 질문 혹은 독자들이 품을 만한 질문에 대한 아나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읽어볼까요? 이것을 시라고 하면 시가 화냅니다. 이것을 산문이라고 하면 산문이 화냅니다. 시는 이것보다 높이 올라가고 산문은 이 글들보다 낮게 퍼집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시, 마이너스 산문입니다. 이것을 미시, 미산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 시, 산문이라고 부를 순 없을까? 시에 미안하고 산문에 미안하니까. 이것들을 읊조리는 산문이라고, 중얼거리는 시라고 부를 순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로 쓸 수 있는 것과 산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두 장르에 다 걸쳐지는 사이의 장르를 발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은 나를 관찰하면 할수록 불안이 깊어지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권태와 고독이 의인화된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사람을 나라고 불러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글들은 장르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존재하는 미지의 나라, 애록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자리,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는 그 멀고 먼 나라, 시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입니다. 시 같은 것도 있고 산문시 같은 것도 있고 단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는 김수영의 말, 산문을 쓸 때도 자신은 시인이라는 보들레르의 말 사이의 기량을 붙들고 쓴 글입니다. 쓰는 동안에 거룩함이라는 쾌락, 연민이라는 자학, 건전함이라는 기만에만은 빠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김혜순 시인의 시집 말고 더 다양한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오래 고민해오고 그 현장에서 계속 몸으로 싸우고 본인의 작품으로 남기고 그렇게 해온 분의 오래전 글, 그러나 지금 봐도 여전히 너무나 유효한 그 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글 자체가 워낙에 울림이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글,
그리고 강렬한 글을 읽는 그 체험 자체를 나누고 싶기도 해서 오늘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미친 여자, 여성의 글을 쓴다는 것은 늘 이제 같이 읽으면은 전설 중에 전설을 같이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 상태를 빨리 회복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